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당과 공장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백의종군하겠다며 흰 셔츠를 입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위기의 해법을 묻습니다. 청와대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곧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 지명자는 훈련 중단에 찬성하지만 북핵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공중화장실 5만여 곳을 수시로 점검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의 공중화장실을 둘러보며 몰카 설치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12만 명을 넘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비싼 체재비와 부실한 관리, 취업난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 깊은 뉴스입니다. 생활비도 따로 돌아가고 너무 비싼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걱정하고 아마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학생도 거의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올 초부터 취업이 어렵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온 정부 발표를 보니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새로 늘어난 일자리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경고음이 꺼지지 않는 우리 경제, 우리 일자리 뉴스로 시작합니다. 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가 없나 꼼꼼히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핍니다. 말끔히 정장을 차려입고 상담 부스를 오가는 구직자들. 한결같이 취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준비만 1년이고 실제로 구직은 또 1년 따로 취업 시설이 많아도 대부분이 한 2, 3년 다시. 좀 많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눈을 더 낮추려고 하는 것도 있게 되는 그런 게 좀 압박감이 되고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5월 고용 지표는 악화된 고용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 2천 명으로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 절벽이 있었던 2008년 9월 이후와 비슷합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이후 3개월간 10만 명대에 그쳤다가 5월에는 이 10만 명대가 무너진 겁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입니다.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은 5월 기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고용 쇼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최저임금 부분의 다음에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수치를 감안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올 들어 일자리는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음식점이나 도매, 소매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조선이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제조업에서도 채용하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햄버거 가게로 들어선 손님이 무인 주문기로 향합니다. 메뉴 선택과 결제까지 자동입니다. 계산에 활용되던 인력은 줄었고요. 무인 포스가 사람 1.5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3년 전엔 전체 가맹점의 무인 주문기가 80대였지만 지금은 760대로 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무인 주문기를 늘리는 가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문기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인 주문기를 설치한 다른 음료업체는 직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최대한 300만 원 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 3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타격이 더 큽니다. 군산 GM 공장 폐쇄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취업자 수가 7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지금 조선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도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평균적으로 한 4, 50명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뭐 불과 한 15명에서 20명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취업자 수는 정규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경제부총리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평가했지만 청와대는 인구 감소 탓, 봄비 탓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소집한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전례 없는 위기감을 토로합니다. 오늘 발표된 5월 고용 동향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김 부총리는 업종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인구와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원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조선과 자동차업 구조조정으로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는 분석입니다. 날씨 탓도 했습니다.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그 영향이 상당 부분 5월달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40번에 가깝게 제가 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상당수가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사이 우리 경제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노동계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된 송영중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이 회장단의 유감 표명에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앞두고 경영계 의견 수렴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11명이 회의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은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는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회장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참석하신 그 회장단 일동이 전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그 방향에 대해서. 하지만 송 부회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는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잦은 사퇴 의사도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최저임금 결정도 해야 되지. 이 문제는 지금 해야 돼요. 최근 정경련 역할은 축소되고 대한상의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계에선 경총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상근부회장 거취 문제를 결정을 안 내리고 정부 눈치 보기식으로 질질 끈다는 것은 스스로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을 한 달 앞두고 경영계 입장을 수렴해야 하는 경총 내부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일자리 문제, 경제 얘기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TMI를 갖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이 충격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고용 지표가 나온 뒤에 김영주 장관과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 수석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자, 표정 심각해 보이죠? 왜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 봄비와 인구 때문이라는 청와대 분석과 달리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민간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꼽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제 계절적으로 비도 많이 왔고 뭐 여러 가지 인구가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직접 가보면 현실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와대 얘기하고는 굉장히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 제조업 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을 저희 채널A 기자가 오늘 둘러봤습니다. 자, 체감 경기가 바닥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제휴자동차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도 다르고 저희도 일이 별로 없어서 아웃소싱이라고 할까 왜 정리한 그런 시절이 인지도 많이 있어요.
일들을 내가 한 45년 동안, 44년 동안 해왔는데, 어디까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안 돌아가다니. 한 일에 더. 기계가 안 돌아간다. 네. 저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출 중심 국가니까 외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거죠? 자, 일단 GM 사태 같은 자동차 구조조정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매출 타격이 심각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즘 대기업들 보면 설비 투자를 아주 보수적으로 겨울잠을 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영세업체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네. 자, 버는 돈 줄었는데요. 줘야 될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크게 올랐고요. 또 세금도 그대로 내야 됩니다. 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아예 전체적으로 줄은 건 아닙니다. 늘긴 늘었는데 너무 조금 늘어서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산업별로, 영역별로 좀 구분이 가능하죠. 자, 제조업 공장이 몰린 남동공단 얘기를 저희가 초반부에 해드렸는데, 자, 5월 한 달 동안 산업별로 취업을 새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 산업별로 나눠봤습니다. 제조업 부분 7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자, 도매업이나 소매업, 마트라든지 편의점 이런 데들이 해당되겠죠. 5만 9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숙박 음식업 4만 3천 개가 줄었고요. 자, 교육 서비스업도 이만큼이나 줄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늘어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유일하게 있습니다. 바로 공공부문 취업자들입니다. 공공행정부문, 공공부문 일자리는요, 8만 6천 명 정도 작년 5월 보다 늘었습니다. 8만 6천 명.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많은 수가 감소를 하고 이들이 실직자 쪽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듯이 7만 2천 명이 늘어났다, 플러스다라는 기록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일자리를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이냐? 민간 기업이냐 아니면 정부냐? 대통령 생각은 정부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일단 예산으로 쓰는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11조 8천억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도 거의 4조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방관, 경찰, 근로감독관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공공 일자리들은요 늘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돈 써서 늘리는 관변 일자리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 부담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가 부채도 늘어날 겁니다. 민간이 일자리 창출에 주도권을 쥐고 공공부문은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산업별로 쭉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농업 분야도 일자리가 많이 늘었네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가 작년 5월보다 6만 명 이상 늘었거든요. 전후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 가운데서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 은퇴한 이들 중에 상당수가 귀농이나 귀여를 택하는 경우, 요즘에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의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내 정치 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100의 종군하겠다면서 의원들은 흰색 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또 국민 앞에 무릎도 꿇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흰바탕에 검정글씨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릎 꿇고 대국민 반성문도 내놨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사죄를 드리며 반성문을 올립니다. 100의 종군의 뜻을 담아 흰색 셔츠를 맞춰 입고 3시간 40분에 걸친 비상의원총회 끝에 내놓은 반성문입니다. 하지만 의원총회 시작 전만 해도 당 해체까지 거론했던 전면 쇄신 방안은 제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구태보수 청산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의원총회 뒤 당은 그대로 둔 채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당 근황 대행 체제로 비상 체제로 이렇게 가고 사실상 당 체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저에게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중진 책임론도 나오고 중진들에 대해서 은폐를 해주십사 그리고 책임을 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육선의 김무성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되풀이되는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방금 보신 자유한국당의 비상의원총회를 이끌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터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수정당을 추스릴지 그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제 오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어떤 점을 가장 선거를 통해 질책했다고 보십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또 국제 정세가 달라지고 네.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는데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수구 냉전 세력으로 인식되어질 그런 낡은 사고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그래도 경제 중심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신랄한 문제 제기와 또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 부분이 결정적인 폐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본인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수구적이었다, 냉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한반도의 진정한 핵 없는 평화를 위해서 과거에 북한 당국의 이런 호전적이면서도 핵 포기 발언에 이런 우리가 많이 쏘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위장 전술에 쏘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이 달라져서 어찌됐든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자신네들의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하겠다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소홀히 받아들인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평화를 걷어차고 또 냉전 체제를 또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히 집권당 그리고 정부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힌 게 큰 실책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 관련된 평가가 좀 달라질 거를 예상하게 해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홍준표 대표는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책임진 사람 홍 대표 한 사람이긴 한데 김성태 원내대표 보시기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책임과 희생은 보수의 본질입니다. 보수는 항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거의 실패가 전부 다 홍준표로 이렇게 기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탄핵과 지난 대선을 또 지나오면서 국민들은 몇 번 자유한국당 특히 이 보수정당의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이렇게 바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충실히 부응하지 못한 큰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을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응징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한 사람이 사퇴한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추가적으로 나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 나도 물러나겠다. 이런 분들이 더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오늘 전직 당대표를 하신 김무성 전 당대표께서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다른 동료 의원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 입장을 사실상 밝히는 그런 여러 가지 당내에 지금 처절한 그런 자성과 반성의 지금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구성원들이 원내대표가 죄송합니다만 좀 질문을 드리자면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제 당의 2인자로서 역할을 좀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어야 될 그 책임과 관련해서 좀 자제를 시키거나 중재를 하거나 그 조절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긴 좀 힘드셨었는지 모르겠네요. 당과 또 원내는 당헌 당규상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특히 작년 12월 제가 당 원내대표 선출되고 난 뒤에 당무는 홍준표 당대표 중심으로 국회는 제가 또 중심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 좀 침범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저 자신도 원내대표로서 이번 참담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들어보면 일단 그 김성태 비대위 체제로는 계속 가겠다는 뜻을 밝히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졌고 경북 구미에서도 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난 1년간 과연 사람, 메신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내놓는 메시지, 그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저희 당에서 남북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들이 그렇게 다 틀린 목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말을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떤 그런 전달 방식에 분명히 저희들은 품격이 있지 못했고 또 세련되지 못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된 시대 정신에 걸맞는 그런 정치력을 구사하고 또 정치인은 그런 의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주부들을 비롯한 우리 여성들에게도 저희들이 비호감으로 이렇게 다가간 부분은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큰 자성으로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뼈저리게 자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달 방식과 관련된 변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이것도 많은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차기 대권 후보 주자군이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까지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의 추락 이후 민주당 내 대권 구도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압도적 지지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민주당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국회를 찾아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시비와 고난보다는 해야 할 일 그리고 책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김태호 후보와 접전을 벌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유일하게 불참하고 지역에서 당선 인사에 나섰습니다. 내 고향 진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경선도 포기했던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당 중심의 선거를 뛰며 취약했던 당내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경기도에 16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친문의 적극 지지를 받는 김경수 당선인도 미래 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다만 박 시장은 비문으로 분류되고 이재명 당선인은 친문 핵심 지지층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게 극복 과제입니다. 김경수 당선인은 드루킹 특검 통과 여부가 차기 주자로 가는 1차 관문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조금 전 민주당의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린 이재명 경기지사.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죠. 김부선 씨가 오늘 또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당선증을 받은 날 김부선 씨는 진정성을 호소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김 씨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면서 품격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달라이라마의 명언도 함께 실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다시 강조하며 이 당선인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에 투표하라고 했던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선거가 끝나자 이 당선인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포괄적인 사과와 함께 명확하게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각종 의혹과 관련된 법적 대응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앞으로 법적 불만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싶으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방침이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백악관과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8월에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입장 조율을 거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NSC 전체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만큼 훈련 중단은 이미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것으로 북미가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와대는 싱가포르에서 불발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미국 대사의 후임자로 내정된 해리 해리스 지명자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인 해리스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미 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We should give exercises, major exercises, a pause to see if Kim Jong-un, in fact, is serious about his part of the negotiations.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며 그동안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해리스 지명자가 북미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 배치되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마친 뒤 SNS를 통해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지만 해리스 내정자는 반대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Do you think we no longer need to worry abou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No, Senator, I think we must continue to worry about the nuclear threat. 해리스 후보자는 상원 인준 절차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이르면 6월 말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어제 열린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상 NLL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이미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고 합의했던 사안이었죠. 그렇다면 회담이 술술 풀려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남북 군사회담 막판, 북측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참 아쉽게 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좀처럼 간극을 못 좁힌 겁니다. 특히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동상이몽 그 자체였습니다. 남측 공동보도문에는 NLL이란 표현이 들어갔지만 정작 북측 보도문엔 서해 열점 수역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서해 열점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문제.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으로 그어진 NLL과 달리 북한은 1999년부터 소연평도 남쪽으로 그은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그 기준은 NLL이었고 정부 역시 북한이 처음으로 NLL을 인정했다고 그동안 홍보해왔습니다. NLL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를 한 다음 그런데 북한이 판문점 선언 2달도 안 돼 다시 NLL 무력화에 나선 겁니다. 평화수역 조성이란 큰 틀은 합의했지만 남북이 생각하는 해상경계 기준은 너무나 다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어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비무장을 하자고 북측이 제안했습니다. DMZ 전체 비무장에 앞서 시험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작년 11월 오청성 탈북 당시 북한은 비무장지대임에도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JSA 비무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어제 북한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거수경례를 거수경례로 맞았습니다. 얼떨결에 나온 행동 같기는 합니다만 미국에선 뜨거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밉니다.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 악수 대신 거수경례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거수경례로 화답합니다. 조선중앙TV가 40여 분에 걸쳐 보도한 북미 정상회담 영상에는 외신 취재진은 담지 못한 미공개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그 가운데 거수경례 장면이 미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북한의 선전에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It was an inappropriate thing for him to do from a protocol perspective, but now he's played right into the North's propaganda about their legitimacy on the world stage. 백악관은 존중의 뜻을 표한 것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t's a common courtesy when a military official from another government salutes that you return that. 조선중앙TV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용차를 보여준 것은 특례적인 존경과 호의의 표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김 위원장의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는 인파들이 김 위원장을 흠모하여 열광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행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만든 북한인권재단이 결국 출범도 못하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2년 가까이 정치 공방으로 이사진 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공에 날린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재단이란 간판이 걸려 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재단 출범이 계속 미뤄지면서 매달 6,300만 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이렇게 방을 뺀 겁니다. 2년 전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북한 인권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사무실까지 마련했지만 여야 공방에 발목 잡혀 지금까지 재단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진은 모두 12명. 이 가운데 국회 몫이 10명인데 여야가 추천 비율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2년간 사무실 임차료를 포함해 재단 준비로 날린 헛돈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사무실 폐쇄는 순수하게 재정 손실 때문으로 북한 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대화 분위기에 맞춰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마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와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영구 정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운전 승인이 났던 월성 1호기가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부의 조기 폐쇄 방침에 따라 평가했더니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한수원 노조는 도둑이사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5,600억 원까지 투입한 1호기의 조기 폐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실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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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현지 주민들 역시 반발하기는 마찬가지. 거의 뭐 대부분 원전분들 많이 오시죠. 더 지어도 시원찮은판에 없어진다 하이 당연히 가겠죠. 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신규 원전 4기 건설까지 백지화하자 주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적으로 침체가 된다고 봐야죠.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경기도 성남에선 그동안 비어있던 한국가스공사 옛 사옥이 해체됐는데요. 이 8층 건물을 완전히 허무는 데는 10초면 충분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신호와 함께 오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연쇄적인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왼쪽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이 무너진 자리는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해체된 건물은 한국가스공사 옛 사옥. 4년 전 공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비어있다가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해체 작업에는 폭약 70kg과 뇌관 800개가 쓰였습니다. 건물이 연쇄적으로 허물어지게끔 건물 기둥에 설치한 폭약을 왼쪽부터 시차를 두고 정확하게 터뜨리는 게 핵심입니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배제하고 가장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체 모습을 지켜보며 20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건물과 작별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처음 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아쉬움은 좀 있죠. 오래된 건물인데 없어지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폭파 전후로 5분씩 주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건물을 허문 자리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말기암 환자를 퇴원시킨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노숙인 생활을 했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한 달 전 60대 남성 노숙인이 서울 도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위장관 출혈 증세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대장암 말기 환자로 판명됐습니다. 이미 간과 폐에 암세포가 전이됐고 대장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혈 치료를 마친 병원은 20일 만에 남성을 퇴원시켰습니다. 병원비 176만 원을 내지 못했고 자녀들도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퇴원 수속 정상적으로 했고 약 처방을 다 했고 외래로 오시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일시적으로 모셔야 되는까지가 저희가 했던 건데. 그런데 병원 1층 로비에 2시간 정도 앉아있던 남성은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보안요원은 구급차를 불렀고 이 남성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퇴원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진료 거부라는 정황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다 그러네요. 의료 사각지대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애초 병원은 남성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끊겨 있었지만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가족 동의가 있고 요양병원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점인지를 따지겠죠. 자녀들이 낸 건강보험료 때문에 정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부양 포기각서를 받아야 돼요. 독거세대로 만들고 이 행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성을 돕기 위해 지원 사업을 찾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빌라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는데 사고 당시 영상에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좁은 내리막길에서 앞선 차들을 추월하며 내달립니다. 도로 주변에는 오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차량을 살짝 비껴가며 정면 충돌을 겨우 피합니다. 잠시 뒤 덤프트럭은 그대로 빌라로 돌진했습니다. 빌라에 있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제 처음에는. 근데 자꾸 모래 흘러내리는 소리가 많이 나길래 방문을 여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부엌쪽으로 그냥 몸을 피신을 했죠. 그 시간에 집사람이 운동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오전 9시 30분쯤 25.5톤 덤프트럭이 빌라를 덮쳐 4가구 건물 일부가 파손됐고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트럭은 빌라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빌라 2층까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박모 씨는 팔이 골절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빌라와 충돌하기 전 잇따라 부딪힌 차량 2대의 탑승자 5명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내리막도로를 진행하는 와중에 차량이 제어가 안 돼서 그대로 그냥 밑에 건물까지 내려오게 됐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이상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화장실과 지하철 등에서 몰카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는 등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여성 안심 보안관들이 화장실 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50% 이상은 천장을 더 중요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장 변기 속은 물론 작은 구멍까지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찾는 겁니다. 몰카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주파수를 탐지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해 몰카 렌즈에 반사된 빛을 확인합니다. 몰카 범죄 건수는 지난해 6,400건을 넘기면서 2012년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초소형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카메라 등 수법과 장비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몰카가 아무래도 범죄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고하게 설립이 돼야지 그게 확실히 근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급기야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5만 곳 공공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몰카 안심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50억 원을 투입해 몰카 탐지기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모두 범죄입니다. 또 몰카 판매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의 인적 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서 소비하는지를 이제 좀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 범죄.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전남 백운산에서 활동하던 수컷 반달 가슴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밀렵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 때문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숲풀 사이에서 어슬렁거립니다. 지난 2014년 야생에서 태어난 반달 가슴곰 KM55로 지리산에서 홀로 벗어나 지난해 7월부터 백운산 일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양봉 농가를 습격해 볼통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백운산 해발 750m 부근 바위 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리산을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던 개체여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오른쪽 앞발에 붉은 쇠줄이 감겨 있었고 줄 끝에는 1m 길이의 나무가 달려 있었습니다. 멧돼지 등을 사냥할 때 쓰는 이동식 올무에 걸려 죽은 겁니다. 발목 이런 데 한번 걸려두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옮겨지는 통에 고통스럽게 다리가 절단되다든지 몸통이 절단돼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이런 올무나 덫을 설치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무를 설치한 밀렵꾼을 잡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보건사업으로 56마리까지 늘었던 반달가슴곰은 KM55가 죽으면서 55마리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반달가슴곰이 함양에서 고속버스와 충돌하는 등 곰들이 서식지를 넓히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뉴스터치 오늘은 이 초등학교 앞 고압선 이야기입니다. 특고압이라고 부르죠. 7,000V 이상의 고압 전류를 말합니다.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옆에 이 고압 전류가 흐른다면 어떨까요? 어젯밤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합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집회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이 드나드는 교문 바로 옆에는 특고압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한국전력공사의 수도권 서부 지역 공사입니다. 서울 등 전력 공급을 위해 인천에서 경기 부천을 지나는 고압선 매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문제는 이 특고압선을 증설하는 곳이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바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특고합선이 설치되는 곳은 바로 이 스쿨존 바로 위입니다. 지금 불과 2km 반경에는 다 전자파 영향이 여기 스쿨존이에요. 어린이 안전지대예요. 매설 깊이도 논란입니다. 이 사업 구간의 평균 매설 깊이는 30m이지만 초등학교 인근은 기존 구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8m의 특고합선이 증설됩니다. 이미 15만 4천 볼트의 고합선이 있는데 여기에 34만 5천 볼트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오늘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천, 인천의 모든 학교와 연대하여 강력한 등교 거부 운동을 추진할 것이며 수령에 돌입할 것입니다. 아이들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이 매설 깊이를 다른 지역만큼이라도 고려해달라는 건데요. 시청 앞에선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침묵 시위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이 조사를 한 결과 이 특고합선을 증설하더라도 가정용 전기보다 낮게 전압이 흐른다는 건데요. 한전 관계자는 이 도심에서 8m 매설은 일반적이고 관련 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자파 장시간 노출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는데요. 부천시청과 한전 측이 조사한 전자파 수치도 달라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요즘 많은 대학들이 급감하는 한국 학생들을 대신할 외국인 학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유치에만 급급할 뿐 이 사후 관리와 취업 알선은 나몰라랍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22살 말빈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형성대학교 토목공학과 2학년생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대표하는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말빈 씨. 낮에는 전공 공부에 몰두하고 밤에는 삼겹살 식당 아르바이트로 바쁘지만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1학년 때 우리 토목공학과에서 그 차대나 그런 거 하는 한국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아, 너네들 모르겠다. 다른 나라에서 학교 가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아직.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320여 명.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여파로 학생들이 급감하자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유치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은 10여 년 만에 6배 넘게 급증했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지방의 부실대학까지 퍼졌습니다. 학원 가지고 그 한국의 단어 좀 못 알아듣죠, 그렇죠? 2년 계속 한국 뭐예요? 경기도의 한 대학원 진학을 앞둔 태국 유학생 A씨. 한국어 자격증인 토픽 3급을 땄지만 기초적인 한국말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기 위해 4년 전 한국어 자격 조건을 토픽 3급에서 2급으로 낮췄습니다. 2급은 간단한 통화나 부탁하기 같은 초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입니다. 최소한 한 5급 이상은 돼야 우리말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이렇게 가는 학교도 있지만 5급이 돼도 사실 의사소통이 좀 불편한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2학기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겐 등록금 상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1학기에 거의 300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요. 네. 학비가. 그리고 생활비도 따로 돌아가고 너무 비싼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걱정하고 뭐 아마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학생도 거의 많이 있습니다. 大家好，我是高丽大学媒体学部大四在读的学生王慧。我曾经的梦想是成为编导。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PD의 꿈을 키웠던 중국 유학생 왕혜 씨. 어학과정을 포함한 5년간의 긴 대학 생활을 마쳤지만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시도를 꽤 많이 했는데 접었어요. 포기를 했어요. 진짜 저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리는 거의 없어요.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해외 인턴십이나 장학금은 거의 한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예, 한국인 학생들 경우는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내외도 나가고 그 자격증 타면은 마일리지 같은 거 있거든요. 외국인 학생들이 안 된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교환학생도 가면 안 됐었고 예, 인턴십도 가면 안 됐었어요. 지난 5년간 한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 중 국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의 5%인 2,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졸업생의 절반은 직업과 귀국 여부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해당 대학도 정부도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졸업과 취업은 뒷전인 셈입니다. 10,000명이 오면 6,000명, 7,000명의 꿈은 한국 회사에 취업해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게 꿈이겠지.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돌아가는 거지 뭐. 외국 유학생 30만 명을 눈앞에 둔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유학생 졸업자의 30%가 일본 현지에서 취업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그 취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시대에 인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그 국가 성장 전략으로서도 이 외국인 그 유학생 유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금 내는 봉으로만 취급한다면 한국 대학의 글로벌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에 외국인 학생들이 가면 알바하고 뭐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몇 년 살면 그 나라 국적도 받을 수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어려워요.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지 3주가 흘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에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맡고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또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수사 촉구와 수사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는 절충안을 선택한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포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침묵하고 있던 대법관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의 걱정과 일선에서 실제 재판을 맡고 계시는 대법관님들의 걱정이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13명의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고 재판에서 배제하며 쇄신책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이제 진실규명은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했던 수사협조라는 어정쩡한 선택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반응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이어서 윤주로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자 법원 노조는 환영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장애물들은 이제는 일정 제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고발이란 원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반면 일부 법관들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은 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라고 보는데 소극적 입장을 띠고 있어서 대단히 이 문제가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애매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필요하다 또는 수사가 필요 없다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말 논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사건을 담당할 수사부서를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머물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해가 지지 않는 하얀 밤, 백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여기에 일교차까지 심해서 우리 선수들은 잘 자고 잘 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우람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개막전에서 5대0 대승을 거둔 어젯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가지 모습입니다. 분명 어두워져야 할 시간이지만 해가 완전히 지지 않는 백야 현상 때문에 대낮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심가 넵스키 대로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월드컵을 즐기는 축구 팬들로 가득합니다. 백야 덕분에 축제 분위기는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됐지만 태극전사들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선수단 방과 코칭 스텝 방에는 모든 햇빛 차단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선수단은 변덕이 심한 일교차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낮 기온은 따가운 햇볕 아래 20도 넘게 올라갑니다.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로 관광 명소가 북적입니다. 그러나 최저 기온은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심합니다. 대표팀은 숙소에 가습기를 설치하는 등 세심하게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결전의 스웨덴전을 사흘 앞둔 신태용호. 잘 자고 잘 쉬는 것도 전술훈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2018 시팜쇼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신기술을 접목한 양식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홍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중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장비에 귀여를 준비 중인 청년은 반색합니다. 이제 물고기의 먹이를 먹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으면은 그 물고기가 밥을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에서 질병 요인을 첫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속을 누빌 수 있는 해양 드론입니다. 핸드폰에 앱을 깔아 조정하면서 실시간으로 물속 환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18 시팜쇼는 신기술을 접목한 해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가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닷속을 도화지에 그려보고 직접 물고기를 잡아보는 등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이색 박람회. 부산 어묵이나 제주 광어를 맛보는 시식 코너도 인기 만점입니다. 광어에는 콜라겐이라든가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이제 얻고 있죠. 첫날 6천여 명이 찾은 2018 시팜쇼는 모레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초여름 더위를 잊게 해줄 도심 속 폭포수를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속 시원히 쏟아지는 폭포수를 보기만 해도 한 주간 쌓인 피로가 풀리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한낮에는 다소 덥겠지만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강릉 21도, 대구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하늘은 내내 맑겠고 자외선은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30분 전에 미리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존 농도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 높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영동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저녁에 선선함을 틈타 초여름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채널A 뉴스 최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